내 새로운 자산의 1,000분의 1 값어치를 하는 반지를 한때 내 사무실을 청소하던 여자의 손가락에 끼워주며 무릎을 꿇던 그날,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10억 달러로도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햇살 냄새는 살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 깨달음의 순간이 오기까지 나는 모든 것이 부서지고 재가 되어 흩날리는 지옥의 한복판을 걸어야만 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다. 마치 세상의 모든 불행을 비웃기라도 하듯 창밖의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다. 내 왕국, 내가 20년간 피땀 흘려 세운 IT 기업 넥서스 테크가 공식적으로 파산을 선고받은 날이었다. 법원에서 나온 사람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유리벽을 뚫고 내 고막을 찢었다. 회생 불가, 최종 부도 처리. 단어 하나하나가 망치가 되어 내 심장을 내리쳤다. 소문은 바이러스보다 빠르게 퍼졌다. 30분도 차에 되지 않아 사무실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아침까지 내 눈치를 보며 깍듯하게 인사하던 직원들의 얼굴에는 원망과 배신감, 그리고 절망이 뒤엉켜 있었다. 내 퇴직금은요? 당장 밀린 월급부터 내놔요. 내 청춘을 여기에 다 바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고함과 울음소리가 뒤섞여 거대한 소음의 파도를 만들었다. 평생 나를 아버지처럼 따르겠다던 박 부장은 붉어진 눈으로 내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그의 손에서 나는 희미한 담배 냄새와 깊은 절망의 냄새를 동시에 맡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텅 빈 껍데기처럼 서서 그 모든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낼 뿐이었다. 채권자들이 들이닥친 것은 그 후였다. 그들은 굶주린 하이에나 떼처럼 사무실의 모든 것에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내가 아끼던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큰맘 먹고 들여놓은 최고급 커피 머신, 그리고 내 책상 위에서 항상 나를 내려다보던 죽은 아버지가 유품으로 남긴 작은 액자까지, 모든 것이 그저 자산이라는 이름 아래 무참히 점령당했다. 한때는 혁신과 미래의 상징이었던 이 공간은 이제 값싼 경매품을 쌓아둔 창고나 다름없었다. 오후가 되자 소라는 조금씩 잦아들었다. 떠날 사람들은 모두 떠났다. 일부는 저주를 퍼부으며, 일부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또 다른 일부는 마지막까지 남은 자신의 물건을 챙겨 씁쓸하게 돌아섰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50층에 위치한 넓은 사무실에는 정막만이 남았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왕좌를 잃은 늙은 왕처럼 빨간 딱지가 붙은 내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지만 받을 기운조차 없었다. 이혼한 전처겠지. 위자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려는 전화일 것이다. 아니면 미국에 있는 딸일까. 뉴스를 보고 걱정되어서 아니. 그 아이는 내게 그런 살가운 딸이 아니었다. 아마 다음 학기 학비를 보낼 수 있는지 물어보려는 것이겠지. 나는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휴대폰을 꺼버렸다. 세상과 나를 연결하던 마지막 끈을 내 손으로 끊어버린 기분이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사무실 안으로 길고 붉은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먼지가 빗줄기를 따라 춤추는 것이 보였다. 그때 정적을 깨는 소리가 들렸다. 사락, 사락, 누군가 빗자루로 바닥을 쓰는 소리였다. 고개를 돌리자 한 여자가 보였다. 청소 용역업체 유니폼을 입은 40을 간 넘겼을까 싶은 평범한 인상의 여자. 오민서, 나는 그녀의 이름을 몰랐다. 그저 매일 저녁 내가 퇴근할 때쯤이면 복도에서 마주치던 청소하는 아주머니일 뿐이었다. 그녀는 늘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나는 가볍게 목례를 하거나 대부분은 그냥 지나쳤다. 그녀는 내 세계에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투명인간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아직 여기에 있었다. 이 아비규환의 현장에, 모두가 나를 버리고 떠난 이 폐허에, 그녀는 깨진 유리 조각과 찢어진 서류 더미, 엎질러진 커피 자국들을 무표정한 얼굴로, 그러나 아주 세심한 손길로 쓸어 담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똑같이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모습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나는 한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녀는 사무실 중앙의 가장 큰 쓰레기 더미를 치운 뒤 내 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녀 역시 내게 무언가를 요구하러 온 것일까? 아니면 동정의 눈빛을 보낼까? 둘 다 끔찍하게 싫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내 발치에 떨어진 구겨진 보고서 조각을 조용히 주워 쓰레받기에 담을 뿐이었다. 왜, 아직 안 갔습니까?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내가 내뱉고도 내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다. 그녀는 허리를 펴고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화장기 없는 얼굴. 피곤에 지친 기색이 엿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그 눈에는 경멸도, 동정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텅 비어 있는, 혹은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어 오히려 비어 보이는 그런 눈빛이었다. 제 일은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한 그 대답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파산, 부도, 절망, 이 모든 거창한 단어들이 그녀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일 앞에서 무색해지는 기분이었다. 이제 곧 여기도 폐쇄될 겁니다. 더 이상 청소할 필요 없어요. 월급도 못 받을 텐데. 나는 스스로에게도 이해시킬 수 없는 말을 내뱉었다. 어쩌면 나는 그녀를 여기서 쫓아내고 싶었던 건지도 모른다. 이 비참한 몰락의 마지막 증인을 없애버리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는 내 말을 잠자코 듣더니 다시 빗자루를 들었다. 그리고는 바닥에 남은 마지막 먼지를 쓸어 담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대표님, 그 호칭이 칼날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대표가 아니었다. 더러워진 바닥은 쓸고 닦으면 다시 깨끗해져요. 하룻밤만 지나도요. 그녀는 쓰레받기에 담긴 쓰레기들을 커다란 봉투에 옮겨 담았다. 온갖 서류와 꿈의 파편들이 한데 뒤섞여 봉투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내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늘 하던 인사였다. 그리고는 쓰레기 봉투가 담긴 카트를 끌고 텅 빈 사무실을 조용히 빠져나갔다. 덜컹거리는 카트 바퀴 소리가 점점 멀어지다 인해 완전히 사라졌다. 사무실에는 다시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의 절망적인 침묵과는 무언가 달랐다. 나는 그녀가 남기고 간 마지막 말을 곱씹었다. 사람 마음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것은 위로였을까? 아니면 그저 무심코 던진 혼잣말이었을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가 방금 전까지 청소하던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온갖 오물로 뒤덮여 있던 바닥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해져 있었다. 마치 격렬한 전투가 끝난 뒤 누군가 전장을 정돈해 놓은 것 같았다. 그 순간 무언가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다. 나는 비틀거리며 내 개인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붙잡고 구역질을 했다. 위액 말고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지난 며칠간 제대로 먹은 것이 없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20살의 나, 밤을 새워 코딩을 하던 나, 첫 투자를 받고 기뻐하던 나, 회사가 성장하는 것을 보며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나. 그 모든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며
조각조각 부서져 내렸다. 한참을 울고 나서 나는 세면대 거울 속에 나를 보았다. 핏기 없는 얼굴, 헝클어진 머리, 붉게 충혈된 눈.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나는 그 남자를 증오했다. 하지만 그 증오의 불길 속에서도 이상하게 그녀의 고요한 눈빛과 마지막 말이 떠나지 않았다. 더러워진 바닥과 사람의 마음. 그녀가 치운 것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었다. 어쩌면 그녀는 내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작은 조각 하나를 조용히 쓸어 담아 간 것인지도 모른다. 그날 내 왕국이 무너진 잿더미 위에서 나는 처음으로 오민서라는 이름의 청소부를 한 명의 인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법원의 자산 동결 및 압류 절차는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내 펜트하우스. 이탈리아에서 주문 제작한 가구들. 지하 주차장에서 먼지만 쌓여가던 세대의 외제차. 심지어 내 손목에 있던 시계까지. 내 이름으로 된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나는 그저 하룻밤 사이에 강지훈이라는 한 인간의 모든 것을 증명해주던 껍데기들을 모조리 빼앗기고 알몸으로 세상에 내던져줬다. 변호사는 내가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 거처라는 단어가 그렇게 처량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내가 새로 옮겨간 곳은 서울에서도 가장 낡고 복잡한 동네 중 하나인 미로 같은 골목길 깊숙한 곳에 자리한 낡은 다세대 주택의 2층이었다. 은혜 빌라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지만 신의 은혜에는커녕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곳이었다. 이사라고 할 것도 없었다. 이삿짐이라곤 옷 몇 벌이든 낡은 여행 가방 하나와 변호사가 마지막 배려라며 챙겨준 작은 상자 하나가 전부였다. 그 상자 안에는 넥서스 테크 창업 초기에 동료들과 찍었던 낡은 사진 몇 장과 이혼 서류, 그리고 딸아이의 어릴 적 베넷 저고리 같은 지극히 사적인 물건들만 들어있었다. 돈이 되지 않는, 그래서 채권자들도 가져가지 않은 내 인생의 찌꺼기들이었다. 새로운 집은 방 하나에 작은 주방 겸 거실이 전부인 예전 펜트하우스의 드레스룸보다도 작은 공간이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곳곳이 울어 있었고 창문을 열면 옆 건물의 시커먼 벽돌담이 코앞을 가로막았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정체 모를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밤이 되면 상황은 더 끔찍해졌다. 방음이라고는 전혀 되지 않아 옆집 부부의 격렬한 싸움소리, 윗집 아이가 새벽까지 쿵쿵거리며 뛰어다니는 소리,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와 고함소리가 역과 없이 들려왔다. 펜트하우스의 완벽한 방음벽 속에서 수면제를 먹어야만 겨우 잠들 수 있었던 나는 이 소음의 지옥 속에서 단 한순간도 제대로 눈을 붙일 수 없었다. 그 소음들은 단순히 시끄러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혐오하고 무시해왔던 끈적끈적하고 비루한 진짜 삶의 소리였다. 나는 그 삶의 한복판으로 추락한 것이다. 낮에는 주로 잠을 자려 애썼고 밤에는 깨어 있었다. TV를 켜면 온통 내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IT 신화의 몰락, 강지훈 대표의 경영 실패, 수천억 원대 부채, 개인 파산 신청. 앵커들은 나를 무능하고 부도덕한 기업가로 매도했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내 실패를 안주 삼아 떠들어댔다. 나는 소파에 누워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다. 마치 유체이탈을 해서 다른 사람의 비극을 구경하는 기분이었다. 분노도 억울함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모든 감각이 마비된 듯한 무기력함이 온몸을 짓눌렀다. 유일한 위안은 술이었다. 편의점에서 파는 가장 싼 소주를 사와서 물처럼 마셨다. 취하면 잠시나마 현실을 잊을 수 있었다.
좁은 방 안에서 홀로 술을 마시며 나는 종종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았다. 비가 센 자국이 만들어낸 그 얼룩은 꼭 사람의 얼굴 같았다. 어떤 날은 나를 비웃는 것 같았고 어떤 날은 나처럼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추락은 사람을 고독하게 만든다. 내 성공에 빌붙어 살던 수많은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형님 하며 따르던 후배들도, 명절마다 값비싼 선물을 보내오던 협력업체 사장들도 그 누구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나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 아니, 어쩌면 성공의 정점에 서 있을 때도 나는 늘 혼자였는지 모른다. 단지 그 사실을 값비싼 술과 화려한 파티, 그리고 사람들의 공허한 찬사로 애써 외면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무심코 통화 버튼을 눌렀다. 딸, 서연이었다. 미국에서 거는 국제전화였다. 아빠, 몇 달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는 어색하고 차가웠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혹시 뉴스를 보고 걱정해서 전화를 한 걸까?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아빠를 걱정해주는 걸까? 신락 같은 희망이 피어올랐다. 서연아, 잘 지내니? 근데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신문에 아빠 이름이 계속 나오던데. 별일 아니야. 그냥 회사가 좀 어려워져서. 나는 차마 파산했다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없었다. 마지막 남은 아버지로서의 자존심이었다. 그래요, 그럼 다음 달 제 학비랑 용돈은 괜찮은 거예요. 친구들이랑 유럽 여행 가기로 약속했는데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왔다. 딸의 목소리에는 내 안위에 대한 걱정은 단 1%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로지 자신의 돈 문제에 대한 염려뿐이었다. 유럽 여행. 나는 지금 단돈 10,000원이 없어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데 내 딸은 유럽 여행을 걱정하고 있었다.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래, 내가 딸을 그렇게 키웠지. 어릴 때부터 원하는 것은 뭐든지 돈으로 해결해 주었다. 비싼 과외 선생을 붙여주고 명품 옷을 사주고 방학마다 해외 어학연수를 보내주었다. 나는 그것이 아빠의 역할이라고, 사랑의 표현이라고 굳게 믿었다. 정작 딸과 함께 저녁을 먹고 딸의 고민을 들어주고 따뜻하게 안아준 기억은 거의 없었다. 나는 돈 버는 기계였고 딸은 그 돈을 쓰는 소비자였다. 우리 부녀 관계는 그렇게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 이제 돈이 사라지자 관계의 민낯이 여과 없이 드러난 것뿐이다. 아빠가 어떻게든 해볼게. 걱정하지 마. 나는 거짓말을 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다. 진짜죠? 꼭이에요. 저 친구들한테 창피당하기 싫어요. 딸은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통화가 끊어진 휴대폰을 들고 나는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서 있었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대신 가슴 한가운데에 거대한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허하고 시렸다. 돈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믿었던 관계마저도 완벽한 실패작이었음을 확인받은 순간이었다. 그날 밤 나는 남은 소주를 전부 들이켰다. 취기가 오르자 참을 수 없는 자기 혐오가 밀려왔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다. 낡은 벽지가 찢어지고 시멘트 가루가 우수수 떨어졌다. 하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고함을 지르며 방 안에 얼마 되지 않는 살림살이를 걷어차고 내던졌다. 작은 밥상, 플라스틱 의자, 그리고 내 인생의 찌꺼기가 담긴 상자. 상자가 뒤집어지며 안의 내용물들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젊은 시절 동료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는 사진.
아내가 정성스럽게 써준 낡은 편지. 그리고 딸의 작은 베넷 저고리. 나는 그 앞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베넷 저고리를 집어들었다. 너무나 작고 부드러웠다. 한때 이 옷을 입었던, 내 품에 안겨 잠들었던 작고 따뜻한 생명체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 돈에 중독된 차가운 이방인만 남아있었다. 나는 베넷 저고리를 얼굴에 묻고 아이처럼 흐느꼈다. 실패한 사업가, 무능한 경영자, 그리고 최악의 아버지. 그것이 강지훈이라는 인간의 실체였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었다. 모든 의지가 먼지처럼 바스러졌다. 빛이 들지 않는 작은 아파트에서 나는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격리된 채 나 자신의 절망이라는 가장 완벽한 감옥에 갇혀서 내일 아침 해가 다시 뜰 것이라는 사실조차 내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저주처럼 느껴졌다.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시간 감각은 술과 무기력 속에 녹아내렸다. 창밖이 밝아지면 커튼을 쳤고 어두워지면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먹는 것은 라면이 전부였다. 그마저도 귀찮아 며칠을 굶기도 했다. 방 안은 쓰레기장으로 변해갔다. 빈 소주병과 컵라면 용기, 과자 부스러기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널려 있었다. 내 몸에서도, 이 방에서도 시큼한 패배자의 냄새가 났다. 그날도 나는 여느 때처럼 소파에 시체처럼 누워 있었다. 마지막 남은 소주를 병째 들이켜다 그만 손이 미끄러졌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남은 술이 끈적하게 바닥을 적셨다. 예전 같았으면 비서를 불러 당장 치우라고 소리쳤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다. 나는 그저 깨진 유리 조각들을 멍하니 내려다볼 뿐이었다. 꼭 내 인생의 파편들 같았다. 그래, 그냥 이대로 두자. 이 방은 내 무덤이고 저 유리 조각들은 내 묘비명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요란한 초인종 소리에 잠이 깼다. 묵직한 머리를 부여잡고 현관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누구지 이 지옥까지 나를 찾아올 사람은 없는데 신경질적으로 문을 열자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청소 용역업체 유니폼을 입은 여자. 오민서 씨였다. 그녀는 나를 보고 아주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평소에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와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왜 그녀가 여기에 내 마지막 남은 비참한 모습을 들키기라도 한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렸다. 수염도 깎지 않은 초췌한 얼굴. 며칠째 갈아입지 않아 냄새나는 옷차림. 나는 본능적으로 문을 닫으려 했다. 저희 업체가 이 빌라 전체 청소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세대 내부 청소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서요. 오늘이 201호 청소하는 날이라 그녀는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덤덤하게 용건을 설명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나. 하필이면 그녀가 이 건물을 담당하고 있었다니. 신의 잔인한 농담처럼 느껴졌다. 됐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세요. 나는 매몰차게 말하며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문틈으로 발을 살짝 넣어 다치지 않게 막았다. 관리비에 포함된 서비스라 안 하셔도 비용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냥 10분이라도 먼지라도 닦아드리는 게 제 일이라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강요나 동정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일을 하려는 직업인의 담담함만이 묻어 있었다. 그 태연함 앞에서 내 마지막 자존심은 힘없이 무너졌다. 나는 결국 문을 열어주었다. 차마 그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나는 소파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묵묵히 안으로 들어왔다. 방 안의 끔찍한 상태를 보고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숨 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그저 익숙한 동작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고무장갑을 끼고 청소 도구들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가 나를 경멸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때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던 CEO가 이제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술에 절어 사는 한심한 패배자. 손가락질하고 비웃어도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 가장 먼저 그녀가 치운 것은 어젯밤 내가 깨뜨린 소주병의 잔해였다. 그녀는 빗자루로 큰 조각들을 쓸어 담고 청소기로 보이지 않는 작은 파편까지 꼼꼼하게 빨아들였다. 그리고는 엎질러진 술자국을 걸레로 몇 번이고 닦아냈다. 그녀의 손길이 지나간 자리는 거짓말처럼 깨끗해졌다. 그녀는 방 안의 모든 쓰레기를 커다란 봉투에 담았다. 싱크대에 쌓여있던 컵라면 용기들도 깨끗하게 헹구어 분리수거를 했다. 먼지 쌓인 바닥을 청소기로 밀고 물걸레질까지 마쳤다. 1시간 남짓 지났을까? 방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여전히 작고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더 이상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쓰레기장은 아니었다. 퀴퀴한 냄새 대신 옅은 소독약과 비누 향기가 공기를 채웠다. 모든 청소를 마친 그녀는 현관 앞에서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나는 그녀가 청소비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수고했다는 인사라도 바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최대한 무심한 표정으로 지갑을 찾는 신용을 했다. 그녀가 나를 불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보온 도시락을 내밀지도 거두지도 못한 채 망설이고 있었다. 이거 오늘 제 점심인데 아직 손도 안 댔어요. 네? 나는 의도를 알 수 없어 되물었다. 사장님, 뭐라도 좀 드셔야 해요. 그녀는 작은 밥상 위에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내려놓았다. 빈속으로는 무거운 마음을 지탱할 수 없어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꾸벅 인사를 한 뒤 문을 열고 나갔다.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방 안에 낮게 울렸다. 나는 한동안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깨끗해진 방, 옅은 소독약 냄새, 그리고 밥상 위에 놓인 작은 보온 도시락.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그녀의 마지막 말, 빈속으로는 무거운 마음을 지탱할 수 없어요. 그것은 내가 지난 몇 주간, 아니 평생 동안 들어왔던 그 어떤 위로나 조언보다도 깊숙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내 실패를, 내 자존심을, 내 절망을 판단하지 않았다. 그저 굶주린 한 인간의 빈 속을 보았을 뿐이다. 나는 홀린 듯 밥상으로 다가가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잘 익은 김치 몇 조각, 그리고 노랗게 부쳐낸 계란말이.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 소박한 음식이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온기와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찡하게 울렸다.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 술 떴다. 그리고 천천히 입에 넣고 씹었다. 따뜻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가 담긴 따뜻함이었다. 지난 몇 년간 내가 먹었던 음식들은 값비싼 레스토랑의 요리나 배달 음식, 혹은 차가운 편의점 도시락이 전부였다. 제대로 된 집밥의 맛을 잊고 산 지 오래였다. 밥 한 숟가락에 김치 한 조각을 얹어 먹었다. 아삭하게 씹히는 김치의 식감과 매콤한 맛이 둔해져 있던 미각을 깨웠다. 계란말이는 달짝지근하고 부드러웠다. 그 맛을 느끼는 순간 갑자기 목이 메어왔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밥 위로 툭 떨어졌다. 나는 울면서 밥을 먹었다. 서러움과 고마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왔다. 누가 나를 위해 이렇게 따뜻한 밥을 차려준 것이 얼마만인가. 이혼한 아내도, 하나뿐인 딸도, 성공에 취해 있던 나 자신도 해주지 않았던 일이었다. 생면부지에. 내가 이름조차 몰랐던 청소부 아주머니가 베푼 이 작은 친절 앞에서 내 단단했던 교만과 절망의 껍질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도시락 바닥이 보일 때까지 깨끗하게 비웠다. 밥을 다 먹고 나자 허기뿐만 아니라 마음 한구석의 시린 공간까지 채워진 기분이었다. 방 안에는 햇살이 희미하게나마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다. 시원한 바람이 밀려 들어와 방 안의 남은 냄새들을 씻어내고 내 뺨을 스쳤다. 죽고 싶다는 생각 대신 내일은 뭘 해야 할까 하는 아주 작은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우선 저 도시락통을 씻어서 돌려줘야겠다. 그리고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지. 아주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당연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 말을 그날 깨진 유리 조각과 먼지로 가득했던 내 절망의 방에 따뜻한 밥 한 끼가 들어와 아주 작은 창문을 내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을 향해 아주 조금씩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내 하루는 아주 작은 목표 하나로 채워졌다. 바로 그녀의 도시락통을 돌려주는 것이었다. 나는 밥풀 하나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설거지를 하고 마른 행주로 물기까지 꼼꼼하게 닦았다. 금속 도시락통은 반짝반짝 빛이 났다. 그 작은 물건이 내 방 안에서 유일하게 희망을 품고 있는 사물처럼 보였다. 다음 청소 날짜가 언제인지 알 수 없었기에 나는 매일 아침 복도에 귀를 기울였다. 다른 집을 청소하는 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조용히 쿵쾅거렸다. 며칠을 그렇게 기다렸을까? 드디어 복도에서 익숙한 청소 카트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미리 끓여놓은 물과 믹스커피 2봉지를 밥상 위에 준비해두고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딩동. 초인종 소리에 나는 마치 중요한 손님을 맞는 사람처럼 허둥지둥 현관으로 나갔다. 문을 열자 오민서 씨가 서 있었다. 며칠 전과 똑같은 유니폼 차림. 똑같이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 오늘따라 그녀의 얼굴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어서 오세요. 나도 모르게 인사가 튀어나왔다. 그녀는 살짝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거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공손하게 도시락통을 내밀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것을 받아들었다. 별 말씀을요. 다 드셨다니 다행이네요. 그녀는 여전히 담담했다. 나는 이대로 그녀를 들여보내고 또다시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청소가 끝나기만 기다리고 싶지 않았다. 나는 용기를 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라도 한잔하고 시작하시겠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네요. 나는 밥상 위에 믹스커피 봉지를 가리켰다. 그녀의 시선이 내 손과 밥상을 잠시 오갔다.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거절할 것이라 생각했다. 고객의 집에서. 그것도 이렇게 초라한 남자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실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의외의 대답을 했다. 그럼 감사히 마시겠습니다. 우리는 좁은 밥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종이컵에 담긴 뜨거운 믹스커피가 달콤한 향기를 풍겼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고맙다는 말 외에 내가 그녀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또 뭐가 있을까? 일하시는 건 힘들지 않으세요? 내가 겨우 꺼낸 말은 너무나 상투적이고 바보 같았다.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조심스럽게 불며 대답했다. 힘들다기보다는 그냥 하는 거죠. 몸 쓰는 일이라 정직해서 좋아요. 땀 흘린 만큼 티가 나니까요.
그녀의 말에는 어떤 꾸밈이나 과장도 없었다. 나는 내 일을 떠올렸다. 혁신, 미래, 가상현실, 내가 다루던 것들은 손에 잡히지 않는 허상 같은 것들이었다. 나는 실체가 없는 데이터를 주무르며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자만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러워진 바닥을 깨끗하게 만드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정직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녀가 청소하러 오는 날은 우리 둘의 조촐한 커피타임이 되었다. 우리는 아주 사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대해, 가끔 만나는 진상 고객들에 대해, 그래도 가끔 듣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그녀를 통해 내가 전혀 몰랐던 세상의 단면을 보게 되었다. 내가 살던 세상은 숫자로 이루어진 세계였다. 매출, 영업이익, 주가, 모든 것이 숫자로 환원되고 숫자가 곧 그 사람의 가치였다. 하지만 그녀의 세상은 땀과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아주 작은 친절과 무심함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어느 날 나는 그녀가 아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은 공부를 꽤 잘한다고 했다. 대학에 가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싶어 한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피곤에 지친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밝혔고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저 같은 사람 아들이라고 기죽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열심히 하는 게 기특해요.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살아야죠. 아들 앞길에 짐이 되면 안 되니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을 쳤다. 나는 내 딸에게 어떤 아버지였나? 나는 딸의 꿈이 무엇인지 제대로 물어본 적도 없었다. 그저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주면 최고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었을 뿐이다. 나는 딸의 앞길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과 허영의 길을 금으로 포장해주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대화가 깊어지면서 나는 그녀가 단순히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끔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경제 용어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기도 했고 사회 문제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날카로운 식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어느 날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원래부터 이 일을 하셨던 건 아니죠?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옆 건물의 벽돌담밖에 보이지 않는 칙칙한 풍경이었다. 네, 젊었을 땐 저도 책상에 앉아서 일했었어요.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낸 이야기를 꺼내놓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서울의 한 명문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고 했다. 졸업 후에는 꽤 괜찮은 중견기업의 기획실에서 일하며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하지만 27살에 건설 현장 노동자였던 남편을 만나 불같은 사랑에 빠져 결혼했고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었다. 남편은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했다. 행복은 길지 않았다. 아들이 5살 되던 해 남편은 공사 현장 추락사고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다. 변변한 보상금도 받지 못했다. 갑자기 가장이 된 그녀는 다시 사회로 나오려 했지만 경력이 단절된 아이 엄마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결국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고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이 바로 이 청소 용역 업체였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재능과 지성이 이 좁은 방과 더러운 복도를 닦는 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요. 가끔은 하죠.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후회만 하고 살기엔 제 아들이 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이 일,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일이에요. 남편이 죽고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았을 때 이 일이 저를 살게 해줬거든요.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리고 무언가를 깨끗하게 만들다 보면 잡념이 사라져요. 슬픔도 잠시 잊게 되고요. 세상에 귀하지 않은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돈, 명예, 회사. 하지만 나는 여전히 두 팔, 두 다리가 멀쩡했고 나를 걱정해 주지는 않을지언정 어딘가에 살아있는 가족도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절망하고 나 자신을 연민했다. 그녀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잃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자신의 꿈을 잃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다. 대신 묵묵히 아들을 키워냈고 자신의 일을 귀하게 여기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고 있었다. 그녀, 오민서라는 한 인간의 이야기는 내 추락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약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했다. 내 비극은 더 이상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비극이 아니었다. 그저 수많은 삶의 고단함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녀가 청소하러 오는 날은 더 이상 기다려지는 날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 그녀가 청소하는 동안 나는 그녀가 읽고 있던 낡은 책에 대해 묻기도 하고 그녀는 내가 멍하니 보고 있던 TV 뉴스에 대해 한마디씩 던지기도 했다. 우리는 더 이상 집주인과 청소부가 아니었다.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좁고 낡은 방 안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조용히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소주를 마시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오기 전에 방을 조금이라도 치워두기 시작했다. 그녀의 일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다. 그것은 내 삶에 찾아온 아주 작지만 너무나 중요한 변화였다. 내 절망의 방에 그녀의 이야기들이 스며들면서 아주 희미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내 삶은 나름의 규칙을 찾았다. 아침에 일어나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었고 해가 질 무렵에는 공원을 산책했다. 밤에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고 대신 라디오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절망의 늪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더는 가라앉지 않고 수면 위에 간신히 떠있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위태로운 평원의 중심에는 오민서 씨와의 커피타임이 있었다. 그날은 비가 내렸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여느 때처럼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나는 처음으로 내 실패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어졌다. 더 이상 자기 연민이나 변명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냥 누군가에게 이 모든 것의 전말을 객관적으로 털어놓고 싶었다. 마치 의사에게 상처를 보여주는 환자처럼. 제가 만들었던 마지막 서비스의 이름은 아카이브 X였습니다.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가상현실과 소셜미디어를 결합한 차세대 플랫폼이었죠. 사용자들은 자신만의 가상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현실의 친구들과 소통하고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었어요. 우리는 사용자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심지어 그들 자신도 모르는 욕망까지 예측해서 제공해 주려고 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거의 완벽에 가까웠어요. 업계의 모든 전문가들이 극찬했죠. 이게 미래라고, 나는 내가 얼마나 위대한 것을 만들려고 했는지, 그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를 한참 동안 설명했다. 그것은 내 실패한 자식이었지만 여전히 내게는 눈부시게 똑똑하고 아름다운 자식이었다. 오민서 씨는 늘 그랬듯 말없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복잡한 기술 용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판단하는 기색 없이 그저 진지한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내 긴 설명이 끝나자 그녀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복잡한 건 사람을 참 피곤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뜬금없는 말에 고개를 갸웃했다. 네, 청소도 그렇거든요. 그녀는 시선을 내게로 돌렸다. 그 고요한 눈빛이 다시 나를 향했다. 시중에 보면 온갖 종류의 세정제들이 있어요. 유리 닦는 거, 바닥 닦는 거, 기름때 제거하는 거, 곰팡이 없애는 거, 수십 가지가 넘죠. 처음엔 저도 이것저것 다 사서 써봤어요. 더 깨끗하게, 더 완벽하게 청소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다. 창고만 복잡해지고, 시간은 시간대로 더 걸리고, 머리만 아프더라고요. 이걸 쓸 땐 이걸 뿌리고, 저걸 쓸 땐 저걸 뿌려야 하고, 정작 청소의 본질은 더러운 걸 깨끗하게 만든다는 아주 단순한 건데 말이에요. 요즘은 그냥 깨끗한 행주 몇 개랑 물, 그리고 베이킹소다만 써요. 시간도 덜 걸리고, 돈도 아끼고, 결과는 별 차이 없어요.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죠. 그녀는 그저 자신의 청소 경험담을 이야기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말이 수만 볼트의 전류가 되어 내 온몸을 관통했다. 복잡한 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 본질은 아주 단순한 것이다. 나는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랬다. 내 아카이브 X는 온갖 종류의 비싼 세정제로 가득 찬 창고였다. 우리는 사용자들이 더 편리하고 즐거울 것이라는 착각 아래 계속해서 새로운 기능들을 쑤셔 넣었다. 가상 아바타 꾸미기, AI 친구 맺기,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 광고. 우리는 사용자들이 소통이라는 본질을 원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피로감만 안겨준 것이다. 사람들은 관계를 맺고 싶어 했지. 복잡한 기술을 공부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었다. 모든 전문가들이 극찬했던 그 기술. 하지만 그들은 모두 공급자의 입장이었다. 정작 그 기술을 사용해야 할 소비자의 마음을 읽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바로 내 앞에 앉아있는 이 평범한 청소부를 제외하고는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나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글쎄요. 그냥 제 아들 녀석을 봐도 그래요. 그 애가 친구들이랑 게임을 할 때 보면 그래픽이 얼마나 화려한지, 아이템이 얼마나 많은지는 별로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냥 쉽고 빠르고 편하게 친구랑 대화하면서 같이 웃고 떠들 수 있는 걸 제일 좋아해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않을까요? 결국엔 그냥 사람 옆에 있고 싶은 거니까요. 사람 옆에 있고 싶은 것, 그 말은 내 폐부를 깊숙이 찔렀다. 나는 지난 20년간 무엇을 위해 달려왔나? 더 높은 빌딩, 더 넓은 사무실, 더 많은 돈. 나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기 위해 발버둥 쳐왔다. 가족에게서, 친구에게서, 그리고 결국 나 자신에게서조차 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복잡하고 화려한 껍데기만을 줬다가 모든 것을 잃었다. 잠시만요. 나는 다급하게 일어나 방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상자를 뒤졌다. 그 안에서 낡은 수첩과 펜을 찾아냈다.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단순음, 먼줄, 연결, 오민서 씨의 말을 키워드 삼아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머릿속에서 폭발하기 시작했다. 복잡한 가상현실과 데이터 분석은 모두 버린다. 오직 하나의 기능에만 집중한다. 가장 쉽고,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빠르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것. 기술은 완벽하게 뒤로 숨고, 사용자는 오직 앞에 있는 사람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것은 아카이브 X의 완벽한 안티테제였다. 나는 수첩의 구조도를 그리고 화살표를 그어가며 아이디어를 구체화했다. 지난 몇 달간 잿더미처럼 죽어있던 내 뇌세포가 다시 깨어나
격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것은 돈을 벌기 위한 아이디어가 아니었다. 내 실패에 대한 가장 완벽한 대답이자 내가 놓쳤던 것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신을 차려보니 수첩 몇 페이지가 알아볼 수 없는 글씨와 그림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다. 오민서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어버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의 말 한마디가 한 남자의 죽어버린 세상에 어떤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켰는지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다. 그저 갑자기 흥분해서 무언가를 써내려가는 나를 이상하다는 듯, 하지만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서 고단한 청소부의 모습이나 친절한 아주머니의 모습을 보지 않았다. 내 눈앞에는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현자가 앉아 있었다. 화려한 수사도, 복잡한 이론도 없이 그저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가장 단순한 진실로 내 오만의 성벽을 무너뜨린 사람. 비는 그치고 있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한 햇살이 비집고 들어와 방 안의 먼지들을 비추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내 인생이라는 죽은 땅 위에 아주 작고 연약한 씨앗 하나가 심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씨앗을 심은 사람은 다름 아닌 내 앞에 저 여자라는 것을, 나는 아직 그 씨앗이 무엇으로 자라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더 이상 폐허 속에 앉아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 막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땅 한 떼기를 얻은 것이다. 씨앗이 땅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굳은 땅과 싸워야만 한다. 내게는 그 굳은 땅이 바로 과거의 나, 그리고 나를 둘러쌌던 세상이었다. 오민서 씨가 심어준 아이디어라는 작은 씨앗은 희망이었지만 그 희망을 트이우기 위한 과정은 지옥의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았다. 나는 다시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했다. 며칠 밤낮으로 도서관 컴퓨터 앞에 앉아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 수십 페이지에 달했던 과거의 사업계획서와는 달리 이번에는 단 3페이지가 전부였다. 군더더기를 모두 덜어내고 아이디어의 핵심과 본질만을 담았다. 연결의 본질로 돌아가다. Back to the essence of connection. 그것이 내 새로운 프로젝트의 이름이자 철학이었다. 사업 계획서를 완성한 뒤 나는 가장 먼저 과거에 나와 가장 가까웠던 후배 김민준 상무를 찾아갔다. 그는 내가 넥서스 테크에 있을 때 스카우트에서 내 밑에서 일을 배웠고 지금은 국내 최고의 벤처 캐피털 회사에서 최연소 임원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나는 그라면 적어도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수십 통의 전화 끝에 겨우 약속을 잡았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이 아닌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자고 했다. 약속 장소에 나간 나는 내 초라한 행색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유행이 한참 지난 낡은 정장, 달아빠진 구두, 그에 반해 김상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동정인지 경멸인지 모를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다. 형님,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그는 더 이상 나를 대표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아 준비해온 사업계획서를 내밀었다. 그는 건성으로 서류를 넘겨보았다. 그의 눈빛은 지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이게 전부입니까? 그는 서류를 테이블 위로 밀어내며 말했다. 기능이 너무 단순합니다. 수익 모델도 불분명하고요. 요즘 시장에서 이런 걸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단순한 게 핵심이야. 사람들은 더 이상 복잡한 기능에 열광하지 않아. 진정한 연결을 원하지. 이건 진정한 연결이요. 김상무는 코웃음을 치며 내 말을 잘랐다.
형님, 아직도 꿈을 꾸고 계시는군요. 사람들은 진정한 연결 같은 허상에는 관심 없습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화려하고, 더 새로운 걸 원하죠. 이건 그냥 대학생 동아리에서나 만들 법한 장난감 수준입니다. 가슴에 비수가 꽂혔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자네는 내 아이디어를 들어보지도 않고 있어.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 글쎄요, 어디서 나왔는데요? 또 어느 잘난 스탠퍼드 박사님 머리에서 나왔습니까? 나는 그의 비아냥에 맞서 진실을 말했다. 아니, 우리 집을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에게서 나왔어. 그분은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상무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테이블을 치며 거의 포복절도 수준으로 웃었다. 라운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나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다. 아, 형님, 진짜 실망입니다. 파산하시더니 감을 다 잃으셨군요. 청소부요. 이제 청소부 아이디어로 투자를 받으러 다니십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충고인데. 그냥 조용히 어디 가서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괜히 옛날 이름에 더 먹칠하지 마시고요. 그는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듯 놓았다. 이걸로 맛있는 거나 사드세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시고요. 그는 그렇게 나를 철저히 짓밟고 모욕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다. 나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수표 위에 맺힌 물방울이 내 눈물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날의 굴욕은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과거에 알고 지내던 모든 사람들의 문을 두드렸다. 투자자, 동료, 심지어는 경쟁사 대표까지. 하지만 반응은 모두 똑같았다. 어떤 이는 동정했고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강지훈이 청소부 아이디어에 꽂혔다는 소문은 업계에 파다하게 퍼져 나는 완벽한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그들은 내 아이디어를 검토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힌 나, 그리고 청소부라는 출처가 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 지옥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나는 그저 차갑고 단단한 문을 머리가 깨지도록 두드리고 있을 뿐이었다. 매일 밤 나는 텅 빈 방으로 패배자처럼 돌아왔다.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고 다시 소주병에 손을 뻗고 싶은 충동이 격렬하게 일었다. 그냥 다 포기하고 싶었다. 그들이 맞는지도 모른다. 나는 정말 감을 잃은 미치광이일 뿐인지도 모른다. 그런 나를 붙잡아준 것은 오민서 씨의 방문이었다. 그녀는 청소를 하러 왔다가 소파에 쓰러져 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내 몰골을 보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평소처럼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다. 방 안이 깨끗해지고 그녀가 끓여준 믹스커피에 달콤한 향기가 퍼지자 굳어있던 내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렸다. 오늘도 허탕이었습니다. 나는 자조적으로 중얼거렸다.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다들 저를 비웃기만 합니다. 내가 틀린 걸까요? 그녀는 커피잔을 든 채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저는 사업 같은 건 잘 몰라요.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하지만 뭐가 옳고 그른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깨끗한 바닥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 마음이 편안하게 이어지는 것도 좋은 거고요. 사장님이 하려는 일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 말을 그렇게 신경 쓰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다. 자기 집은 어지럽게 해놓고 살면서 남의 집 청소하는 법을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말은 들을 필요 없어요. 사장님 눈에 그 길이 보이면 그냥 묵묵히 그 길을 쓸고 닦으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깨끗해지지 않겠어요.
그녀의 비유는 언제나 단순했지만 그 어떤 철학자의 말보다도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렇다. 그들은 모두 자기 욕망으로 어지럽혀진 집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었다. 그들에게 내 깨끗한 집에 대한 계획이 보일 리가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더니 가방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냈다. 까만 비닐봉지였다. 오는 길에 시장에서 샀어요. 군고구마인데 아직 따끈따끈해요. 그녀는 봉지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군고구마 2개를 꺼내 내 앞에 놓았다. 달콤하고 구수한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찼다. 나는 뜨거운 고구마를 받아들고 반으로 갈랐다. 노란 속살이 드러났다. 세상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도 저는 사장님 편이에요. 사장님 아이디어를 믿는 게 아니라 그걸 생각하고 다시 일어서려는 사장님 마음을 믿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뜨거운 고구마를 베어 물었다. 목이 메어 제대로 삼킬 수가 없었다. 눈물이 고구마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2번 토닥여 주었다. 그 서툴지만 따뜻한 위로 앞에서 나는 세상이 내게 던진 모든 모욕과 경멸을 견뎌낼 힘을 얻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 싸움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 오민서 씨를 위한 싸움이기도 했다. 나는 내일 다시 지옥의 문을 두드리러 갈 것이다. 문이 열릴 때까지, 아니, 문을 부셔버릴 때까지. 내 손에는 따뜻한 군고구마의 온기가 남아있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수십 번의 거절 끝에 내 수첩에는 지워진 이름들만이 가득했다. 희망은 바닥났고 통장의 장원은 나를 비웃듯 매일 줄어들고 있었다. 마지막이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가보고 여기서도 안 되면 모든 것을 깨끗이 포기하자고 마음먹었다. 마지막 목표는 신생 벤처 캐피털인 이노베이트 랩스의 대표 알렉스 김이었다.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다 최근 한국으로 돌아온 30대 초반의 젊은 투자자였다. 기존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파격적이고 반항적인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를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지만 나는 그의 회사 이메일로 매일같이 내 사업 계획서를 보냈다. 믿져야 본전이었다. 기적처럼 3주 만에 답장이 왔다. 흥미롭군요. 30분만 시간을 내드리죠. 나는 더 이상 베이블 정장도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그냥 평소에 입던 낡은 면바지에 스웨터를 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의 사무실은 강남의 번쩍이는 빌딩이 아닌 성수동의 낡은 공장을 개조한 허름한 공간이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은 알렉스 김이 직접 나와 나를 맞았다. 그는 나를 회의실이 아닌 사무실 한쪽의 낡은 소파로 이끌었다. 강 대표님, 앉으시죠. 커피는 셀프입니다. 그의 말투는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했다. 나는 그의 앞에서 더 이상 과거의 명성에 기댈 수도 실패를 감출 수도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사업 계획서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내 발표의 첫 문장이었다. 나는 내 성공 신화가 아닌 처절했던 실패의 기록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내가 만들었던 아카이브 X가 얼마나 복잡하고 오만한 물건이었는지, 내가 어떻게 사용자의 마음을 잃고 모든 것을 잃게 되었는지를 고백했다. 그리고 오민서 씨의 이야기를 했다. 그녀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그냥 제 삶의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난 한 현명한 분이라고 표현했다. 그분은 제게 청소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온갖 비싼 세정제보다 깨끗한 행주화물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제 기술이 바로 그 비싸고 복잡하기만 한 세정제였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기술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깨끗함, 즉 연결 그 자체를 원했던 겁니다. 나는 내 새로운 앱 Here Here에 대해 설명했다 이름처럼.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앱의 유일한 목표였다. 회원가입 절차는 극도로 단순화했고 프로필 사진 외에는 어떤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았다. 광고도, 복잡한 알고리즘도, 불필요한 기능도 모두 없앴다. 오직 사용자가 지정한 상대방과 가장 안정적이고 빠른 환경에서 영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능 하나만 남겼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알렉스 김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의 투자자들이 보냈던 경멸이나 동정과는 달랐다. 날카로운 호기심이 번뜩이고 있었다. 재밌군요. 그가 입을 열었다. 모두가 맥시멀리즘을 외칠 때. 미니멀리즘을 들고 오셨어요. 모두가 AI와 빅데이터를 팔려고 혈안인데 강 대표님은 인간을 팔고 싶어 하시는군요. 어쩌면 가장 똑똑한 역발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내 어깨를 툭 쳤다. 좋습니다. 투자하죠. 큰 돈은 못 드립니다. 딱 프로토타입 만들고 베타 테스트 돌릴 정도만. 이걸로 시장의 반응을 증명해 보이세요. 그럼 다음 단계 얘기를 해보죠.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수십 번의 문전박대 끝에 찾아온 믿을 수 없는 기회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는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알렉스 김의 투자금으로 나는 작은 사무실을 얻고 나와 같은 꿈을 꾸는 젊은 개발자 3명을 모았다. 우리는 밤낮 없이 매달려 3개월 만에 히어의 첫 버전을 만들어냈다. 마케팅 비용이 없어. 우리는 앱스토어에 조용히 앱을 출시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처음 한 달간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하루 다운로드 수가 10건을 넘지 못하는 날도 있었다. 팀원들은 지쳐갔고 나 역시 다시 불안감에 휩싸였다. 내가 또 틀렸던 걸까? 변화는 아주 조용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처음 반응을 보인 것은 해외에 자녀를 둔 노년층이었다. 복잡한 앱 사용법에 지쳐있던 그들에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손주와 얼굴을 보며 통화할 수 있는 히어는 혁신 그 자체였다. 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거 한번 써봐. 정말 쉬워. 그 다음은 장거리 연애를 하는 커플들이었다. 끊김없고 광고도 없는 깨끗한 통화 품질은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이었다. 소문은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10대들 사이에서는 가장 깔끔한 앱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복잡한 소셜미디어에 피로감을 느낀 20, 30대 직장인들까지 합류했다. 성장세는 폭발적이었다. 마치 마른 들판에 불이 번지듯 희어는 소리, 소문 없이 사용자들의 스마트폰을 점령해 나갔다. 어떤 언론도, 어떤 전문가도 주목하지 않는 동안 그것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요란한 폭발이 아니었다. 제목에 있던 손가락 튕김처럼 아주 조용하지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의 시작이었다. 출시 6개월 만에 히어는 전 세계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했다. 그제야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언론은 실패한 CEO 강지훈의 기적적인 부활에 대해 떠들어댔다. 과거 나를 비웃었던 투자자들은 뒤늦게 투자하고 싶다며 연락해왔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그리고 마침내 거물이 움직였다. 미국의 거대 IT 기업이자 한때 나의 넥서스 테크를 집어삼키려 했던 글로벌 테크에서 연락이 왔다. 그들은 히어의 성장세에 위협을 느끼고 아예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해왔다. 나는 알렉스 김과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그들이 제시한 첫 번째 인수 금액은 내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액수였다.
나는 단번에 거절했다. 그들은 놀랐지만 결국 다음 날 더 높은 금액을 제시했다. 협상은 며칠간 계속되었다. 마침내 최종 제안이 이메일로 도착했다. 나는 알렉스 김의 사무실에서 그와 함께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메일을 여는 순간 우리는 둘 다 숨을 멈췄다. 거기에는 8,000제 USD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다. 10억 달러, 한화로 1조 원이 넘는 돈이었다. 알렉스 김은 환호성을 지르며 나를 껴안았다. 젊은 개발자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모두가 축제 분위기였다. 하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그저 화면 속의 연들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내 작은 자취방으로 돌아왔다. 세상은 온통 내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단순함의 철학으로 1조 원 신화를 쓴 경영의 귀재. 내가 과거에 들었던 모든 찬사를 뛰어넘는 극찬이 쏟아졌다. 나를 모욕했던 김민준 상무에게서는 축하한다는 문자가 와 있었다. 역겨웠다. 나는 스마트폰 화면에 떠있는 1총견 건결론이라는 숫자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 숫자를 보기 위해 나는 지옥을 헤맸다. 그런데 왜 기쁘지 않을까? 왜 가슴 한구석이 이토록 텅 빈 기분일까? 그때 주머니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얼마 전 오민서 씨가 청소를 마치고 가면서 고구마를 샀다며 내 주머니에 몰래 넣어준 군고구마 포장지였다. 나는 그 포장지를 꺼내 들었다. 돈이 아니라 따뜻한 군고구마 하나로 나를 일으켜 세워줬던 사람. 내 아이디어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려는 내 마음을 믿어준 사람. 10억 달러는 내 손에 있었지만 정작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그녀는 지금 어디선가 고단한 몸을 뉘고 잠들어 있을 것이다. 이 기적을, 이 기쁨을 가장 먼저 알려주고 함께 나누고 싶은 단 한 사람. 나는 그녀 없이는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돈은 다시 벌었지만 나는 여전히 혼자였다. 1조 원짜리 성공은. 오민서라는 사람 없이는 그저 공허한 숫자의 나열에 불과했다.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자 알렉스 김과 팀원들은 축하 파티를 열어야 한다고 성화였다. 나는 내키지 않았지만 밤낮으로 고생해준 젊은 팀원들을 위해 마지못해 동의했다. 파티 장소는 서울의 최고급 호텔. 과거의 나라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드나들었을 곳이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IT와 금융업계에 내로라 하는 거물들이었다. 그들 중 상당수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나를 벌레 보듯 하던 자들이었다. 그들은 이제 내게 다가와 세상에서 가장 아첨하는 얼굴로 축하 인사를 건넸다. 역겨운 위선이었다. 하지만 내게 그날 파티의 주인공은 따로 있었다. 나는 며칠 전 오민서 씨를 찾아가 파티 초대장을 건넸다. 이건 뭔가요? 그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화려한 초대장을 내려다보았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파티입니다. 그리고 민서 씨는 이 파티의 가장 중요한 손님이고요. 제가요, 저는 이런데 갈 사람이 못 돼요. 옷도 없고 제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민서 씨는 그냥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건 불가능했어요. 이건 제 부탁이 아니라 제 빚을 갚을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내 강혹한 부탁에 그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최고의 스타일리스트를 붙여 그녀를 위한 모든 것을 준비했다. 파티 당일 연회장 입구에 나타난 그녀를 보고 나는 숨을 멈췄다. 화려한 보석이나 명품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단아한 매력을 가장 잘 살려주는 짙은 남색 드레스는 놀라울 정도로 잘 어울렸다. 늘 피곤해 지쳐있던 얼굴은 옅은 화장으로 생기가 돌았고 단정하게 빗어올린 머리는 그녀의 고운 목선을 드러냈다. 그녀는 낯선 환경에 어색해하며 불안한 눈빛으로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뚫고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내 말에 그녀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연회장 안으로 이끌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수군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저 여자는 누구지? 강지훈의 새로운 연인인가? 나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그녀가 불편하지 않도록 내내 곁을 지키며 샴페인을 건네고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폭풍은 가장 화려한 순간에 예고 없이 찾아왔다. 연회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내 전처, 혜진과 딸 서연이가 마치 영화의 주인공처럼 등장했다. 뉴스를 듣고 미국에서 한 걸음에 날아온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주변의 시선을 한껏 즐기며 마치 이곳이 자신들의 파티인 양우아하게 걸어 들어와 내 앞에 섰다. 지훈 씨, 정말 대단하네. 축하해. 혜진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꿀처럼 달콤하면서도 속이 비치는 가식적인 미소로 말했다. 서연이도 옆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들 왔어? 어떻게 오긴... 당신 재기 소식이 신문 한 면에 났는데 우리 서연이도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 혜진은 그렇게 말하며 내 옆에 서 있는 오민서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이쪽은 누구 새로 뽑은 비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우리 쪽을 쳐다보며 귀를 쫑긋 세웠다. 오민서 씨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다.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서연이가 더 잔인한 말을 던졌다. 아빠, 어디서 이런 분을 구했어요? 꼭 우리 기숙사 청소해주는 아주머니 같네. 그 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오민서 씨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상처 입은 얼굴로 고개를 숙이며 뒷걸음질 치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과거의 나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하려 했을 것이다. 체면을 생각해서 혹은 딸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강지훈이 아니었다. 나에게는 이제 돈이나 명예보다 체면이나 가식적인 관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생겼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오민서 씨의 어깨를 감싸 안아 그녀가 물러서지 못하도록 내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녀의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혜진과 서연이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단호했다. 제대로 소개하지. 두 사람 다 잘 들어. 주변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분은 오민서 씨야. 내 비서가 아니야.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두 여자의 얼굴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당신들이 내 인생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때 내 목숨을 구해준 분이야. 연회장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리고 당신들이 그렇게 축하해. 맞지 않는 이 10억 달러짜리 아이디어 내 것이 아니었어. 바로 이분의 것이었지. 나는 오민서 씨를 더욱 힘주어 안았다. 내 통장에 찍힌 0들은 모두 이분의 지혜에 빚진 거야. 오늘 밤 이 파티의 진짜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오민서 씨라고. 만약 당신들이 이분에게 마땅한 존중을 보일 수 없다면 당신들은 이 파티에 손님으로 있을 자격이 없어. 내 선언은 폭탄과도 같았다. 혜진과 서연이는 말문이 막힌 채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경악과 충격 속에서 숨을 죽인 채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내 선택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과거의 낡고 허위 가득한 세계가 아닌 진실하고 소박한 나의 새로운 세계를.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다. 나는 내 전처와 딸에게 등을 돌렸다. 그리고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나를 바라보고 있는 오민서 씨를 향해 부드럽게 말했다. 여기는 너무 시끄럽군요. 우리 그냥 나갈까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녀의 손을 굳게 잡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연회장을 걸어 나왔다. 황금빛 파티의 폭풍을 뒤로 한 채 나는 그녀를 지켰다. 그리고 그녀를 지킴으로써 나는 내 안에 남아있는 가장 선하고 진실한 부분을 지켜낸 것이다. 호텔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상쾌하게 뺨을 스쳤다. 나는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호텔을 빠져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나는 요란한 파티의 열기와 가식적인 향수 냄새를 씻어내려는 듯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오민서 씨는 내 옆에서 말없이 어깨를 떨고 있었다. 나는 새로 배정된 수행기사에게 전화하는 대신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세웠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번쩍이는 고급 세단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고단한 하루가 묻어있는 낡은 택시의 뒷좌석이었다. 택시 안에서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고 나는 그저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을 뿐이었다. 어떤 말도 섣부른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녀가 겪었을 모멸감과 상처의 깊이를 내가 감히 헤아릴 수 없었다. 기사님이 행선지를 묻자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의 아파트 주소를 말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된 곳. 내가 절망의 늪에서 첫 온기를 느꼈던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낡은 빌라 앞에 도착해 택시에서 내리자 그녀는 비로소 나를 돌아보며 입을 열었다.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당신을 그런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괜찮지 않다는 걸 알아요. 나는 차마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우리는 그녀의 작은 아파트로 올라갔다. 아들은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는지 집은 조용했다. 화려한 파티장과 달리. 작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그녀의 집은 아늑하고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곳에는 사람 사는 냄새가 났다. 물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내가 묻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향했다. 나도 그녀를 따라 비좁은 부엌으로 들어갔다. 내가 처음으로 그녀가 준 따뜻한 밥을 먹었던 바로 그 작은 식탁이 보였다. 모든 것이 그날 그대로였다. 그녀가 찬장에서 컵을 꺼내는 동안 나는 부엌의 작은 창가에 섰다. 창밖으로는 맞은편 건물의 밋밋한 벽돌담만이 보였다. 한때 내 절망의 방에서 보이던 것과 똑같은 풍경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그 풍경이 답답하거나 처량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정겹고 편안했다. 그녀가 물컵을 건네주었다. 나는 물을 마시는 대신 컵을 내려놓고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오늘 파티에서 전처와 딸을 보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평생 거대하고 텅 빈 성을 짓는데 모든 걸 바쳤어요. 더 높게, 더 화려하게. 하지만 그 성 안에는 결국 저 혼자였죠. 그런데 저는 당신의 이 작은 부엌에서 처음으로 집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깊은 눈동자가 밤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내가 10억 달러를 벌었다고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그건 사실 당신 돈입니다. 민서 씨, 당신의 지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 돈은 저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는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우리의 거리는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워졌다. 제가 정말로 원하는 건 그 돈으로 다시 화려한 성을 짓는 게 아닙니다. 남은 인생 동안
매일 아침 당신과 함께 이 작은 식탁에서 따뜻한 밥을 먹는 겁니다. 저녁에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TV를 보다 잠들고 싶어요. 저는 더 이상 위대한 CEO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당신의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오늘 파티에 오기 전 혹시나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싶어 준비해 두었던 것이었다. 그것은 내 재산의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소박한 다이아몬드 반지였다. 하지만 내 진심의 전부는 그 안에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파티장에서의 분노와 슬픔이 아닌 오직 한 사람을 향한 경건한 마음으로 오민서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흐느낌을 참으려 애썼지만 어깨는 주체할 수 없이 들썩였다. 아픔과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이, 그녀가 억눌러 왔던 모든 외로움과 고단함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소리였다. 나는 대답을 재촉하지 않고 그녀가 마음을 추스를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부엌에는 그녀의 낮은 흐느낌 소리와 창밖에서 불어오는 밤바람 소리만이 가득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눈물 젖은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며 아주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네, 그 한마디에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다. 10억 달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내 남은 생의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은 가장 소중한 대답이었다. 나는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4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리고 그녀를 부드럽게 내 품에 안았다. 할리우드 영화처럼 열정적인 포옹은 아니었다. 하지만 서로의 상처를, 서로의 외로움을, 서로의 삶의 무게를 말없이 보듬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단단한 포옹이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서 있었다. 화려한 황금빛 궁전이 아닌 낡고 작은 부엌의 창가에서 세상에서 가장 요란했던 파티가 끝난 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위대한 약속을 맺었다. 그것은 내 구원의 완성이었다. 나는 잃어버렸던 불을 되찾은 것이 아니었다. 나는 비로소 내 영혼을 되찾은 것이다. 그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내 인생의 폭풍우는 먼 과거의 일이 되었고 이제 내 삶은 고요한 강물처럼 흘러갔다. 우리는 서울을 떠났다. 강남의 번쩍이는 불빛도 여의도의 차가운 빌딩 숲도 더는 우리에게 필요 없었다. 대신 우리는 경기도의 한적한 교외에 작은 마당이 딸린 아담한 2층 집을 짓고 새로운 터전을 꾸렸다. 사람들은 1조 원을 번 남자의 집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내가 평생을 바쳐지었던 그 어떤 화려한 펜트하우스보다도 훨씬 더 넓고 따뜻했다. 나는 희어의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었다. 대부분의 지분을 직원들과 사회에 환원했고 지금은 일주일에 몇 시간만 화상으로 자문해주는 비상임 고문 역할이 전부였다. 내 새로운 직업은 정원사이자 요리사였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와 함께 마당의 텃밭을 가꾸었고 점심에는 우리가 직접 키운 채소로 소박한 식사를 준비했다. 흙냄새와 풀냄새, 된장찌개가 끓는 구수한 냄새가 내 하루를 채웠다. 밤에는 더 이상 수면제에 의지하지 않아도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아내, 오민서 씨는 더 이상 청소부 유니폼을 입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부지런했다. 그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원예를 배웠고 우리의 작은 텃밭을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과거에 고단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햇살 아래에서 흙을 만지는 그녀의 얼굴에는
늘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우리는 많이 대화했고 더 많이 웃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 하늘의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아이들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아내의 아들. 민준이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속 깊은 아이였다. 녀석은 나를 아저씨라고 부르면서도 친아들처럼 따랐다. 내가 지원해준 학비로 원하는 대학의 컴퓨터 공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고, 지금은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프로그래머가 되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주말마다 집에 내려와 텃밭 일을 돕는 그 아이의 듬직한 등을 볼 때마다 나는 내가 아버지로서 놓쳤던 것들을 조금이나마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다. 내 딸, 서연이와의 관계는 아주 천천히 회복되었다. 파티에서의 충격 이후 한동안 연락이 끊겼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서연이는 혼자 한국으로 나를 찾아왔다.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아빠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온 첫 방문이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연이는 텃밭에서 일하는 내 모습과 그런 나를 보며 웃는 아내의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다. 그날 이후 서연이는 아주 가끔씩 우리 집에 들렀다. 여전히 살갑게 굴지는 않았지만 아내가 해준 집밥을 말없이 다 비우고 돌아가곤 했다. 나는 딸에게 더 이상 돈을 보내주지 않았다. 대신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안부를 물었고 딸의 고민을 들어주려 노력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돈이 아닌 어설픈 진심 위에 다시 세워지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평화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옅은 주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무렵 나는 아내와 함께 텃밭에 나갔다. 이슬을 머금은 토마토와 오이를 따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여보, 이 오이 좀 봐요. 어젯밤 사이에 이렇게나 컸네. 낡은 밀짚 모자를 쓴 아내가 아이처럼 웃으며 통통하게 살이 오른 오이를 내게 보여주었다. 그녀의 손톱 밑에는 까만 흙이 끼어 있었지만 그 손은 내가 본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답게 빛났다. 나는 웃으며 그녀의 임에 묻은 흙을 닦아주었다. 당신 닮아서 그래. 매일 사랑을 듬뿍 주니까 쑥쑥 크지. 그녀는 내 말에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우리는 바구니 가득 싱싱한 채소들을 담았다. 아침 햇살이 우리의 정원을 그리고 우리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나는 바구니를 든 채 잠시 일손을 멈추고 아내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만났던 사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제가 되어버린 폐허 속에서 묵묵히 빗자루질을 하던 사람, 그녀는 내게 10억 달러를 벌게 해준 행운의 여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게 돈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내 인생의 스승이자 구원자였다.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일조 신화의 주인공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내 인생의 진짜 기적은 10억 달러를 번 것이 아니다. 진짜 기적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고요한 아침을 맞이하며 우리가 직접 키운 채소를 함께 거두어 드릴 수 있다는 것. 바로 이 순간이다. 구원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잃어버린 부와 명예를 되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알아봐주고 따뜻한 밥 한 끼를 건네고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렸을 때에도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것.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이 함께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것.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녀가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 내 모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담겨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떠오르는 해를 바라볼 뿐이었다. 우리의 작은 정원 위로 희망찬 하루가 눈부시게 밝아오고 있었다.